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 8천만 원 종잣돈으로 124배의 수익을 올린 투자 고수가 되기까지. 선물 주는 산타 지음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선물 주는 산타. 8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8년 만에 100억 원의 자산을 이룬 제아의 주식 투자 고수. 15살부터 주식에 관심을 갖고 증시와 기업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다. 20살 이후에 생긴 수입은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그렇듯 저자 역시 여러 차례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다. 8천만 원으로 2억 원을 만들면 다시 1억 원으로 미끄러지고 어렵게 3억 원을 모았다 싶으면 또 2억 원으로 줄어들길 반복하며 좀처럼 자산이 늘지 않았다. 저자는 자신의 문제점을 찾다가 종목 선정 방법과 마음가짐이 주식 투자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투자 원칙을 찾은 이후 저자는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다. 주식 관련 온라인 카페와 종목 게시판을 통해 숨은 투자 고수로 알려져 있던 저자는 개미 투자자들의 쇄도하는 요청으로 2018년 말 개인 블로그를 개설했다. 블로그에 자신의 투자 종목과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투자 노하우와 마인드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등 해외를 다니며 손품과 발품을 팔아 얻은 기업 조사 자료를 아낌없이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성장을 예측하고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5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개인 투자자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개설 1년 만에 조회수 250만 회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현재는 저자의 글을 기다리는 수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블로그를 찾는다.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에는 블로그에 다 공유하지 못한 저자의 핵심 투자 원칙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풀었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이 시장에 속거나 차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바란다. 차례, 머릿말, 제대로 된 투자 원칙이 있다면 급락장에서도 불을 잡을 수 있다. 제1장, 퇴사 후 8년, 나는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제2장, 투자 그릇을 기우니 비로소 자산의 크기가 커졌다. 제3장, 주식시장의 상식과 틀을 깨자 수익률이 올라갔다. 제4장,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아닌 사고 싶은 기업을 찾는다. 제5장,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시장의 행간을 읽는다. 제6장, 나는 이렇게 투자해서 100억 원을 벌었다. 제7장, 부자의 길은 가까이에 있다. 맺은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진짜 포기하지 마라.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릿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제대로 된 투자 원칙이 있다면 급락장에서도 불을 잡을 수 있다. 2020년 1월 아시아 지역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은 사상 최악의 급락장을 맞이했습니다. 기업 분석 회사인 한국 CXO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20개 업종별 매출 상위 5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코로나 사태 이후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부터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저점을 경신해 2020년 3월 19일 현재 10년 전 지수인 1400대에 이르렀고 환율 역시 10년 만에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연일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은 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테마주라 불리는 종목들로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의약산업에 속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실제 큰 돈을 벌지 못함에도 관련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해서 운 좋게 단기에 높은 수익을 본 투자자도 있겠지만 더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투자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시장 상황이 어렵더라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심이라 함은 어떤 투자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지를 명확히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성장할 섹터를 찾고 그 안에서 부자가 될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2019년을 예로 들면 5G 섹터에 속한 기업들에게서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개통을 시작하며 국내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수혜 대상의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기업들은 놀라울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2018년 하반기부터 블로그를 개설해 향후 성장할 산업을 찾는 과정과 그 안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 등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종목을 점 찍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투자한 종목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소품과 발품을 팔며 얻은 정보들을 올리고 어떤 성장성이 있는지를 분석해 투자 일지를 적듯 기록했습니다. 블로그에서 처음 예측한 성장 산업이 바로 5G 섹터였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어떻게 미래 성장 산업과 그 안에서 큰 이익을 거둘 회사를 찾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5G 산업 다음으로는 어떤 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와 투자에 큰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수혜 섹터에서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세계적인 성장 바람이 불 수 있는 곳은 자율주행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산업이 성장하면 그 안에 기업들의 수익이 높아지고 주가는 상승하겠죠. 이 책에서는 저의 투자 노하우뿐만 아니라 이처럼 2, 3년 뒤에 눈에 띄게 성장할 산업에 관해 분석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성장 산업에 속한 기업이라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급락장을 만나면 함께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닌 시장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내가 계속 투자를 이어가도 좋을 회사인지를 가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당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시장이 잘 될 때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임을 입증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도 함께 돈을 벌 수 있겠죠. 이전까지 저는 주로 온라인 카페를 통해 투자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투자 노하우와 종목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전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블로그를 시작했고 곧 블로그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같은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제가 올리는 정보를 보며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초보 투자자들은 저의 시장 예측이 들어맞는 것을 보고 주식시장을 읽는 눈이 뜨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시세에 따라 사고팔기를 반복했던 투자자들은 제 투자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투자한 기업은 다르지만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제 투자 철학을 마음에 새기며 안정을 얻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느새 제 블로그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가 무섭고 힘들어지면 찾아오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블로그의 글들을 다듬고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맨몸으로 부딪히고 깨우친 주식 투자의 핵심과 삶의 자세를 모두 이 책에 담았습니다. 실생활에서 작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을 키우는 방법, 내 전 재산을 믿고 맡길 회사를 찾는 방법, 온라인 게시판이나 투자 지표와 시세에 휩쓸리지 않고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처럼 요동치는 시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제대로 된 투자 원칙을 지키는 뚝심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투자 원칙이 무엇인지는 책을 읽고 나면 정립될 것입니다. 제게는 여기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고 제가 성공한 방법이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독자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장 퇴사 후 8년 나는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선물 주는 산타의 부자 마인드.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3가지다. 매일 100번씩 꿈을 되새기는 꾸준함,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굳은 의지. 다행히 이 3가지에는 돈이나 재능, 배경이 필요하지 않다. 1. 가난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다. 돈이 없던 시절에도 책을 놓지 않았던 이유.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서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눈에 확 띄는 빨간색 표지에 제목이 크게 들어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이 책은 당시 부자 아빠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입니다. 새로운 정보에 호기심이 강한 저는 그 책을 구입해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몇 번이나 머릿속에 섬광이 번뜩이는 경험을 하며 책을 다 읽고 나니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돈과 부자에 관한 기존의 제 가치관과 커다란 차이를 느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돈과 부자의 개념을 다시 진지하게 성찰해 보았고 이는 제 인생의 일대 전환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이노라는 필명으로 동아일보에 연재된 한국판 부자 아빠 칼럼도 제 생각과 실행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세이노의 부자 아빠 만들기라는 칼럼 제목이 눈에 띄어 읽었는데 그것이 제게 또 다른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칼럼을 감명 있게 읽은 저는 세이노의 다른 칼럼도 모두 찾아 읽었습니다. 독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자 애쓰는 자극적인 신문 기사들을 뒤로하고 제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기사나 칼럼을 찾아 읽기 시작한 것이죠. 책 한 권 구입해 읽을 돈도 없던 젊은 시절에는 거의 매일 서점에 들러 1~2시간씩 서서 책을 읽었습니다. 고맙게도 공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점은 제게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죠. 당시에는 어찌나 돈이 없었던지 돈 10,000원을 벌기 위해 집에 있는 책을 긁어 모아 지하철을 2시간이나 타고 가서 중고서점에 팔고 온 적도 있습니다. 신세가 처량하다 못해 비참할 지경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책을 읽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절감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고 반드시 이 가난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꼭 부자 아빠가 되어 내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고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삶을 가르치겠다. 이 굳은 결심 아래 저는 부자가 되고자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부자의 꿈을 키워갔죠. 기요사키와 세이노가 가르쳐준 부자의 길. 틈나는 대로 읽은 책에서 제가 얻은 것은 아주 많지만 그중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 돈, 삶을 대하는 제 생각과 자세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책에서 닮고 싶은 롤모델을 찾았고 그들은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게 좋은 영향을 준 글은 아주 많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과 세이노의 칼럼, 그리고 김승호 회장이 쓴 김밥 파는 CEO입니다. 저는 저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과 교훈을 주는 여러 인물의 인생을 보며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라면 적어도 자신뿐 아니라 인연이 닿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거나 그들과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부자는 이런 모습이고 이것은 곧 제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부자를 꿈꾸던 시절에는 나는 돈을 좋아해 라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대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속내를 입 밖으로 내면 돈만 밝히는 놈, 혹은 속물이란 시선을 보내며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지금은 부자나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자를 시기하는 시선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덕담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면 부를 향한 가치관 자체의 변화가 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과거에 저 역시 부를 향해 열린 자세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 앞서 말한 책과 칼럼 속의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꿈꾸고 좋아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삶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될 수 없는 태도임을 일깨워 주었죠. 그때까지 제가 상식으로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저는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자와 돈, 삶을 대하는 제 태도와 사고방식이 송두리째 바뀌었죠. 제 생각과 가치관은 점차 가난에서 탈출해 꿈을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반평생 동안 저는 롤모델을 닮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일을 잘하는 법과 몸값 올리는 방법을 연구했고 나아가 수많은 재테크와 투자법을 배우고 경험하며 내공을 쌓았습니다. 자기 확신은 재능이나 노력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책에서 얻은 것 중 두 번째는 제 인생과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저는 제가 원하던 것을 대부분 이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목표한 것을 이루는 방법과 현명한 투자 방식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세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가족과 지인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뤄낸 것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에서 주식 투자로 가장 큰 부를 이룬 사람은 모두가 잘 아는 콜라 마니아 워렌 버핏입니다. 그럼 과거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워렌 버핏보다 더 재능이 뛰어나거나 노력을 많이 기울인 사람이 없었을까요? 숱한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례를 볼 때 워렌 버핏 이전에도 주식 투자의 귀재로 불린 사람은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생애를 바쳐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여기에 몰두했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들 중 워렌 버핏만큼 흔들림 없는 확신 아래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자산이 약 100조 원에 이르는 워렌 버핏은 수중에 돈이 많지 않던 20대 중반에 훗날 자신이 큰 부자가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벌어질 일을 미리 걱정했을 정도로 자기 삶에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비록 저는 워렌 버핏에 비해 한참 부족하지만 저 역시 과거 어렵던 시절에도 미래를 확신했고 꿈이 명확했습니다. 외형상 제 처지는 딱할 지경이었으나 미래까지 힘들고 암울할 거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죠. 그 확신을 미천 삼아 저는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매주 대형 서점에 들려 좋은 책을 읽으면서 성공한 사람들, 제가 꼭 닮고 싶은 사람들의 조언을 되새기며 꿈과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해야 단단해지고 여물어져 갑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스스로 찾고 배우고 다져가야 합니다. 결혼한 뒤 제게는 아내가 모르는 빚이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자를 내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금세 갚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빚을 다 갚고 아내에게 빚이 있었음을 고백하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더군요. 부자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자 아내는 헛웃음을 지으며 감탄했죠.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더 잘 될까? 어떻게 해야 수입이 더 늘어날까를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제가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만 궁금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부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양서를 읽으면 자기 확신과 충만한 의지를 다지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지금까지 저는 지인들에게 감명 깊게 읽은 책과 칼럼을 수없이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인생이 바뀐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나머지 많은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애초에 제 말을 귓등으로 흘리고 추천한 책이나 칼럼을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읽기는 하되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그게 쉬운 것처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은 생각이 가난해 부자가 되겠다는 꿈마저 뜬구름 잡기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원하는 삶을 살려면 냉철함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사고방식과 거기에서 나오는 커다란 힘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책에서 언급하는 서적과 칼럼은 모두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 쇼핑을 하듯 눈에만 담아두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면 5년이나 10년 뒤 분명 삶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몇 개월이나 1, 2년 해보고 바뀌지 않는다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에 인생을 버라이어티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약 814만 분의 1 확률이라는 로또 당첨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80kg짜리 쌀 한 가마니 있는 800만 개의 쌀알 중에서 눈을 감고 하나를 골랐을 때 검은 쌀알을 집어낼 확률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은 몇억 원 정도로는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냥 정석으로 갑시다. 우선 롤모델을 정하고 그들의 인생 DNA를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을 가장 빠르면서도 저렴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독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책 역시 독자의 삶을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한몫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빠짐없이 닮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2. 내 진짜 종잣돈은 간절함이었다. 원하는 것을 100번 말하는 힘. 알고 있다시피 꿈을 꾼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보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제게도 국밥 한 그릇조차 사 먹을 돈이 없던 시절이 있었지만 저는 아무리 가난해도 꿈만큼은 꼭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으면 당연히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우선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때 초베스트셀러였던 자기계발서 시크릿은 긍정적인 생각과 간절한 믿음이 만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면 그것이 이미 내게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유발하고 이를 현실화할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마디로 간절함이 행동의 추진력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은 원하는 것을 기록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매일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그녀 자신도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과 목표를 생각하며 의지를 다진다고 했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크릿의 힘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크릿의 힘을 믿고 실행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꼭 이루고 싶은 것을 매일 100번씩 외치며 간절하게 생각했습니다. 벌이가 시원치 않아 빚을 잔뜩 짊어진 채 이자만 내고 있을 때도 빚 없이 1억 원이 있으면 좋겠다를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이 생긴 뒤에는 입버릇처럼 내 자산은 10억 원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억 원을 성취한 뒤에는 50억 원, 그 다음에는 100억 원을 매일 생각하며 목표를 이룰 때까지 외쳤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이렇게 묻더군요. 아빠는 왜 매일 같은 숫자를 말해요? 그 숫자는 바로 제가 이루고자 하는 자산 목표였습니다. 그건 아빠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야. 아빠의 꿈이지. 저는 목표와 꿈을 외치는 수를 정확히 헤아리기 위해 이지카운터라는 앱을 설치해 꿈을 외칠 때마다 스마트폰 액정을 한 번씩 터치했습니다. 목표 수치를 달성하면 앱의 바탕색이 바뀌는데 100번을 외쳤을 때 배경의 색이 바뀌면 꿈이 이루어진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생각보다 커다란 힘을 발휘합니다. 매 순간 꿈을 생각하면 자신의 행동과 계획도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삶의 패턴도 자세도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꿈을 이루는 3가지 조건. 우수한 두뇌를 타고났거나 배경이 좋으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유리할 수 있지만 이 점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열정과 간절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일 100번씩 크게 외칠 정도로 원하는 꿈을 되새기는 꾸준함,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다행히 꾸준함, 간절함, 굳은 의지를 발휘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멍석한 두뇌도 필요 없고 든든한 배경 역시 없어도 무방합니다. 첫 단추를 지나 다음 단추를 채우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인생관과 삶의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0번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그 사람이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이루고 싶은 꿈이라서 진정 간절하다면 하루에 수십 번 이상 생각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정도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간절하다고 볼 수 없고 간절함을 잃은 꿈 앞에서 굳은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루에 100번은 고사하고 10번도 생각나지 않는 꿈을 이뤄지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하루에 10번도 생기지 않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흥미롭게도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해 세상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는 사람에게는 간절함도 의지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 걸어간 부자를 동경하십시오. 잘 사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의 방식을 추구하면 자신도 그 자리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 가치관, 마음 자세 등이 그들을 닮아가면서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비슷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에 수십 번씩 되뇌면 삶이 그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동시에 닮고자 하는 사람의 삶을 동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결국 자신도 그 사람을 닮아 꿈을 실현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며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시각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설령 행동을 하더라도 불평, 불만에 휩싸여 간신히 꿈찌럭거리는 수준으로 움직이는 탓에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여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을 높입니다. 컴퓨터 용어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은 부정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탁월한 결과를 냅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한다. 고 정주영 회장은 그날 할 일이 즐거워 기대와 흥분으로 설레는 마음에 오전 3시에 일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머릿속으로만 이런저런 계산을 하며 망설일 뿐 좀처럼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의 일갈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임자, 해봤어?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실행에 옮기는 사람과 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제가 굳이 많은 사례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치며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저는 지금도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치면서 의지를 다지고 늘 목표 지향점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 덕분인지 삶을 돌아보면 제가 과거에 100번씩 외쳤던 것을 거의 다 이뤘습니다.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던 일이 결국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을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갈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설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잃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인생이 나아지도록 무언가를 했으니 본전을 넘어 그 이상을 챙긴 셈입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꿈이란 없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애써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꿈입니다. 매일 100번 이상 꿈을 외치면 어느 순간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신기하게도 주변에서 그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책도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책을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출간을 다짐하던 무렵에는 제가 책을 쓸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돈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10년 후쯤 자격을 갖추면 제 경험을 책으로 엮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당시 제 다짐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지금부터 10년 뒤 내가 원하는 성공을 거두고 원하는 출판사와 계약을 해 책을 출간하겠다. 재밌게도 제가 책을 내기 위해 출판사와 접촉하고 원고를 계약한 시점은 정확히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기다려온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0년 전의 구체적인 다짐대로 제 꿈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막연히 꿈만 꾸면서 그것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의 제 모습은 과거에 제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제가 지금 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이 결정할 것입니다. 제게는 지금도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동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 꿈을 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관점에서 그 꿈을 두고 이루기 힘들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보다 많은 사람이 그 힘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원하는 꿈, 갖고 싶은 것, 자산의 액수를 정확히 말하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로 살겠다고 외치십시오. 분명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단, 말과 외침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수백 층의 탑을 쌓는 것보다 행동으로 돌덩이 하나를 올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결과를 양식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행동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 앞부분은 다 읽었는데요. 너무 주식 관련 얘기가 없고 그 마인드 얘기만 나온 것 같아서 아쉬워서 주식 관련 부분을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시장의 행간을 읽는다. 선물 주는 산타의 10배 오르는 매매법. 언제를 집착하지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1. 주가가 아닌 시가총액을 보라. 투자금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 절대 투자 기준은 부자가 될 회사인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표 지향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될 회사를 선택하라.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회사는 이런 경우입니다. 현재 적자이다.
재무 상황이 암울한데 앞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가 나오면, 현재 개발 중인 신약에 성공하면, 임상 3상에 들어가면 하면서 자꾸 영문법 책에나 나올 법한 이 부절을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무엇을 한다면을 늘어놓으며 장밋빛 전망으로 현혹하는 것이죠. 이런 회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자인 회사 중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될 회사입니다. 만약 그런 회사를 찾았다면 과연 그 회사를 얼마에 사고 팔아야 하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회사가 현재 좋은 가격대에 있는 것인지 차트를 보면 이미 바닥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되는지 등 궁금한 것이 많겠죠. 저는 우선 차트의 추세나 보조지표를 무시하고 해당 회사의 현재 사업 내용과 앞으로의 업황 전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를 현재 시가총액에 인수해도 향후 마진을 남기고 매각할 수 있을지 분석합니다. 주식을 단순하게 주문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산다는 개념, 즉 인수하는 관점으로 살피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본 회사 중에서 큰돈을 들여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곳은 아무리 좋은 보도 자료를 내고 증권사에서 좋은 커버 자료를 실어도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인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만 고려하고 그런 회사가 나오면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매수해도 괜찮은지 살피는 것이죠. 이때 활용하는 것이 해당 회사의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관심이 가는 회사의 시가총액을 해당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 대비 몇 배 정도의 거래가 이뤄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인 어느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300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 회사를 지금 바로 2천억 원에 인수할 경우 회사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7년 정도면 투자 원금 2천억 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300억 원은 내 돈으로 남죠. 이때 투자금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싸게 사는 셈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투자금 회수 기간은 7년보다 5년이, 5년보다 3년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기간이 짧아지려면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대단히 좋거나 시가총액이 아주 싸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한 금액을 빠른 시일 안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분명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앞으로 얼마나 더 보유해야 하는지, 해당 회사 주가가 지금 싼 것인지 아니면 비싼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영업활동 현금으로 돌아오는 금액이 300억 원이라면 회수기간이 무려 30년에 달합니다. 저라면 이런 투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5년 내외를 선호하며 10년이 넘어가면 거의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으며 5년이란 숫자도 어디까지나 제 기준일 뿐 답은 아닙니다. 제 기준 역시 회사 상태나 업황 등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마음에 드는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급등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최근 2, 3개월 동안 50% 정도 상승했다고 해봅시다. 만약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인데 50% 오르면 1,500억 원이 됩니다. 이때 해당 회사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1년에 300억 원 정도라면 일주일 만에 50%가 오를지라도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시간은 5년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1,500억 원을 투자해 저런 회사를 창립했을 때 과연 창립 5년 만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그 다음해부터 300억 원씩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까? 아마도 5년 안에 원금을 모두 까먹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입니다. 약간의 시세 변동폭에 따라 주식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해당 회사를 인수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훗날 인수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해당 회사 주식을 사야 합니다. 순이익이 아닌
영업 현금 흐름을 보라. 주식은 차트에서 그 높이를 계산해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면 싸다고 보거나 저점 대비 높아졌다면 비싸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현재의 시가총액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 회사를 이 정도 시가총액에 사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비싸다 혹은 싸다는 개념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회사에서 발표하는 순이익이 아니라 실질 영업활동에서 오가는 현금 규모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발표하는 순이익에는 실제로 회사에 돈이 들어오기 전에 이익이 잡혀 있거나 과도한 경비,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이익의 질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흑자 상태에서 부도 처리되는 회사들을 보면 상당수가 흑자라고 발표했을 때의 현금 흐름표에서 수년간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회사에서 발표하는 연간 영업이익, 순이익 숫자는 참고만 하고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2천억 원인 회사가 있는데 만약 이 회사의 영업 현금 흐름이 500억 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안 시점이 단기에 주가가 100% 상승한 경우라도 투자를 합니다. 100% 상승했다면 시가총액은 이미 4천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1년에 500억 원 정도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면 쌓아둔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관점에서 투자 가치는 충분합니다. 시가총액 4천억 원의 인수에도 8년이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고 그 다음 해부터는 500억 원씩 잔고가 쌓이니 말입니다. 여기에다 부채보다 부동산과 현금 자산이 더 많으면 그것은 덤입니다. 상장한 회사 중에는 순이익이 많이 난다고 발표하지만 현금 흐름표를 보면 엉망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피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가 늘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해당 회사의 현금 흐름, 자산 가치에 비해 싼지 아니면 비싼지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에 향후 전망까지 밝아야 좋은 투자처입니다. 시가총액과 현금 흐름의 관계로 투자하려는 회사의 주가가 현재 좋은 가격대인지 고평가인지 등의 적정 가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고 단기에 많이 올랐다거나 많이 빠져서 싸다고 하는 말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많이 빠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저는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논리보다 나빠질 이유가 있기에 그만큼 하락한 것으로 보고 싼 게 아니라 피해야 할 회사 중 하나로 인식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진짜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